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눈앞에 이 선녀 같은 여인을 보고 혹시 이미 눈이 커지고 심장이 요동치며 침이 화면에 떨어질 뻔하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중동 최고의 미녀로 불리며 12살 때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켰죠. 그녀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와 더욱 특별하며 아직 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압도할 정도입니다. 예술의 최고봉에 섰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환생한다고 해도 그녀만큼 정교한 이목구비를 묘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실의 삶은 표면적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암투가 끊이질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사랑받기 위해 서로를 해치기까지 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을 따로 감금하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딸을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삼아 귀족의 노인들에게 시집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외모는 얼마나 뛰어났을까요? 그리고 화려한 외모 뒤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바이의 육공주 셰이카 살라마 공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8월 8일 두바이에서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셰이카 살라마 빈 라시드 알 막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평범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현 두바이의 통치자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부자이며 호화 차량이 너무 많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그 유명한 슈퍼 부호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힌드 대왕비입니다. 현재 그녀의 모습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17살 시절의 빛바랜 사진만 보더라도 그녀가 자연미를 타고난 미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총 12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중 살라마 공주는 6째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라마 공주가 점차 자라나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결점은커녕 부모님의 우수한 유전자를 완벽히 물려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형제자매 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유명해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12살의 살라마 공주는 아버지를 따라 국제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아직 어린 소녀에 불과했지만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언론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권력과 지위가 높은 아버지보다도 더 많은 카메라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살라마 공주는 단 하룻밤 만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는 전 세계 네티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살라마 공주의 이목구비는 그야말로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이섀도우와 마스카라로 과하게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고 섬세한 위아래 아이라인이 깊고 입체적인 큰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연분홍빛 입술은 촉촉하고 매력적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 드문 자연미의 극치였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 덕분에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가 자라면서 성형수술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살라마 공주는 성장한 뒤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했고 전혀 성형수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 이후 열린 세계 10대 가장 아름다운 공주 선발대회에서도 살라마 공주는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라는 칭호를 거머쥐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사진을 본 수많은 네티즌들은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감탄했고 심지어 그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유머 섞인 고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살라마 공주는 빼어난 외모 외에도 사람들을 부러움에 빠뜨리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어릴 때부터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알다시피 두바이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주 할리파, 유일무이한 7성급 호텔 등이 모두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양쪽에 질비한 호화 차량과 고급 주택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죠. 심지어 두바이의 부유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현지 거지의 월 수입이 7만 달러, 약 1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까지 존재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부유하다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인 살라마 공주는 당연히 국민들보다 훨씬 더 부유할 것입니다.
살라마 공주는 미성년자 시절에 이미 자신만의 롤스로이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주문 제작된 분홍색 모델이었죠. 참고로 롤스로이드를 맞춤 제작하려면 최소 하나 42억 원이 필요하며 차량 소유주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살라마 공주가 많은 성인들보다도 훨씬 더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라마 공주는 다른 많은 부유한 자제들과 마찬가지로 승마를 좋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타려면 외곽의 승마장으로 가야 하지만 살라마 공주는 자신의 궁전 안에 승마장을 건설했습니다. 이 승마장에는 수십 마리의 말이 있었으며 그중 가장 비싼 말은 경매에서 구입한 것으로 920만 달러, 한화 약 13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애완동물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며 조금 특별한 경우에는 돼지나 어린 양 같은 동물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살라마 공주가 키우는 애완동물은 다릅니다. 그녀는 호랑이, 코끼리, 사자, 공작새 등 동물원에서나 볼 법한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물론 이런 독특한 애완동물 사랑은 두바이의 부유층 사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두바이 부자들은 이러한 대형 희귀 동물들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사육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 본래 사나운 성격을 가진 호랑이조차 주인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라마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일반인들보다 한 발 앞선 출발선을 가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아름다우며 수많은 소녀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살라마 공주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그녀만의 아픔과 불가피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바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두바이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낮습니다. 두바이 여성들은 1년 내내 아랍 전통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온몸을 완전히 가리고 손등조차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두바이 사람들 사이에서 여자는 남성의 사유물로 간주됩니다. 아무리 부잣집 딸이거나 강력한 가문 배경을 가졌더라도 결혼한 여성은 자유를 잃게 됩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없으며 다른 남성과 대화조차 금지됩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심한 질책을 받거나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은 두바이 사람들이 여성의 출산 능력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산 능력이란 단순히 아이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남편에게 많은 아이를 낳아줄 수 있는 여성만이 좋은 여성으로 평가된다는 뜻입니다. 살라마 공주의 어머니 힌드 왕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힌드 왕비의 현재 모습은 인터넷에서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큰 미모를 자랑했지만 두바이 여성의 지위가 너무 낮아 결국 집안에 감금되다시피 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힌두 왕비가 낳은 12명의 자녀는 위대한 모성애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억압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살라마의 두바이 왕실 내 생존 환경도 녹록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복 형제자매가 수십 명이 있는 대가족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들은 겉으로는 여러분의 가족이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과 재산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면 과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화목한 풍경은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공주인 살라마는 실제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라마의 운명은 많은 이복 형제 자매들과 친밀하면서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한평생을 같은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실은 살라마에게 끝없는 부와 명예를 제공하지만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사생활이 매우 혼란스럽고 뒤에서는 온갖 술수를 부리며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서도 2명의 오빠가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띕니다. 라시드 모하메드는 두바이의 큰왕자, 즉 살라마의 큰오빠입니다. 그는 원래 왕세자로 책봉되어 밝은 미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분을 지키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기는 장소를 전전하며 많은 여배우들과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두바이 셰이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왕세자 지위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이후 라시드는 더욱 방탕한 삶을 살았고 결국 기이하게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함단 모하메드는 2번째 왕자로 왕세자 자리는 그에게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중동 최고의 재력과 외모를 가진 남자라 부르지만 사실 그는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는 형의 왕세자 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형이 가장 사랑했던 셰이카 공주까지 빼앗았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함단은 아버지의 관심과 총애를 얻기 위해 여러 차례 형제들을 모함하며 계략을 꾸몄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두바이 왕실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위기가 가득 차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살라마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면 권력 다툼이나 총애 경쟁에서 벗어나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평안을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살라마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아닙니다. 살라마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두려워한 존재를 꼽자면 아마 그녀의 아버지일 것입니다. 2019년 두바이 왕비 하야는 두 자녀와 함께 3,100만 파운드, 약 553억 원을 들고 영국으로 급히 도망쳐 영국의 보호를 요청하며 두바이 셰이크 모하메드와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부유한 왕비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을 텐데 왜 이혼을 선택했을까요? 게다가 영국까지 와서 이혼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보니 모하메드는 자신과 하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사우디 왕세자와 정략 결혼시키려 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평판은 누구나 알 만큼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런 결혼은 딸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이나 다름없었고 공주의 평생 행복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야는 이를 알게 되자 당연히 딸의 정략 결혼을 막으려 했지만 모하메드는 설득은커녕 왕비를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하야의 침실에 익명의 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대략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라는 위협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하메드가 딸에게 상처를 준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두바이에는 과거 2명의 공주가 아버지의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매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샴샤 공주는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몇 주 지나지 않아 특공대에 의해 붙잡혀 돌아왔고 그 이후로는 그녀는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국의 관련 기관에서 두바이의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알 수 없는 세력의 방해로 인해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샴사의 친언니인 라피타 공주는 한 번은 동영상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모하메드는 자녀들의 안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뒤 라티파는 서둘러 두바이를 탈출했지만 운이 나쁘게도 인도 해안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3년 반 동안 감금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온갖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모하메도의 눈에는 딸들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 혹은 애완동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공주가 결혼하라면 공주는 단장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살라마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중동의 첫 번째 미인이라 불렸던 그녀는 어릴 때 유명세를 얻은 후 거의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살라마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강요로 아랍의 한 반개 귀족과 결혼하여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10몇 살 연상이었으며 아버지의 압박에 굴복해 그녀는 그저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살라마는 화려한 가문 배경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주방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들과 끊임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12명의 자녀를 낳았던 것을 떠올려 보면 살라마 역시 미래에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상황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행운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출발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 역시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나름의 고충과 억울함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살라마를 예로 들어보면 그녀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을 넘어 신의 축복을 받은 소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도 정치적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두바이의 이런 전통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라마 공주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에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사우디 왕실을 언급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일 텐데요.
오늘은 사우디 왕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2017년 살만 빈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국왕은 동아시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국길에 사용한 것이 단순한 개인 비행기가 아니라 금으로 장식된 보잉 747입니다. 이건 보잉 747이 아니라 플래티넘 747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사용하는 계단까지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국왕이 금덩이에서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죠. 그리고 국왕은 금계단 2개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중 하나가 고장날까봐요. 이 금으로 장식된 비행기에는 500톤의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짐은 모두 금으로 만든 다양한 가구들이 가득 차 있었죠. 침대, 옆 탁자, 카펫 등 모든 것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왕은 2대의 리무진 벤츠까지 함께 가져갔습니다. 500톤이 얼마나 무겁냐고요? 코끼리 한 마리가 약 8톤입니다. 그렇다면 6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셈이죠. 이렇게 많은 가구가 실려있다 보니 종업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디가드 100명, 요리사 150명, 그 외에도 다양한 하인들이 함께 갔습니다. 이 모든 짐을 옮기기 위해 수십 대의 비행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왕은 호텔에 머물 때 호텔 전체를 통째로 예약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미 방을 예약한 손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우디 정부는 돈을 지불하고 예약된 손님들에게는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화려한 삶이죠. 예를 들어 국왕이 도쿄에 갔을 땐 현지 렌터카 회사의 모든 벤츠와 마이바흐를 모두 빌렸다고 합니다. 그 수가 무려 400대가 넘었죠. 그리고 몰디브에서 휴가를 보낼 땐 섬 전체를 빌려서 무려 3개월 동안 전세를 냈다고 합니다. 살만 국왕은 모로코에서 한 달 동안 휴게를 보내며 1억 달러, 약 1427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모로코 북서부의 탕헤르는 살만 국왕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로 그곳에 그는 약 450에이커 크기의 여름 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별장은 바다 전망까지 갖추고 있으며 내부 장식은 굉장히 호화롭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번 휴가를 위해 이 별장은 2020년 12월 이전에 다시 한번 대대적인 수리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는 새로운 세계 헬리콥터와 왕실 공연을 위한 대형 서커스 천막, 그리고 몇 개의 새로운 건물과 궁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장 내부에는 일부 의료시설과 다양한 고급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살만 국왕은 탕헤르에 도착해 그의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데려온 1000여 명의 사람들 중에는 여러 왕실 가족 외에도 사우디 내각의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살만 국왕은 800개 이상의 호화로운 호텔방과 200대가 넘는 고급 자동차를 예약하여 동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어딜 가든 다 나의 것이라는 방식은 가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살만 국왕이 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낼 때 프랑스의 해변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해변을 이 해안선은 내가 다 차지했으니 프랑스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든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 해변은 우리나라 사람들 것이고 우리들만 쓴다. 당신에게는 빌려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국왕뿐만 아니라 사우디 왕자들도 매우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예전에 한 왕자는 14살 때 이미 16억 달러, 약 2조 2천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는 7대의 캐딜락과 3개의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어린 나이에 이미 캐딜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가 영국에 갔을 때 그는 버킹엄 궁전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내가 사도 될까요? 그의 눈에는 사지 못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왕자는 디즈니랜드에서 놀면서 1500만 유로, 약 224억 원을 쓰며 친구들을 초대해 졸업 축하 파티를 열었죠. 또 한 왕자는 여행을 갈 때 60마리의 독수리를 데리고 갔고 각각의 독수리에게 비행기표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각 독수리의 가치는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왕세자 작은 살만도 손이 굉장히 컸습니다. 2015년에 그는 한 호화 요트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 요트는 러시아의 보드카 대왕 소유였죠. 그 당시 빌 게이츠도 이 요트를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가격을 물어보니 무려 3억 달러, 약 4,282억 원이었죠. 절약하는 성격의 빌 게이츠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작은 살만은 5억 5천만 달러, 약 7,851억 원을 바로 꺼내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부족하면 더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요트가 홍해에서 암초에 걸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자 작은 살만은 1억 달러, 약 1427억 원을 들여 수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사우디 공주들 역시 돈을 쓸 땐 절제 없이 쓰기도 합니다. 한 공주는 파리의 샹그릴라 호텔에 자주 머무르며 몇 달씩 계속 묵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41개의 방을 전부 예약해 놓았죠. 그리고 파리에서 쇼핑을 매우 좋아했는데 너무 많이 사다 보니 외출할 때마다 4대의 트럭이 그녀의 쇼핑한 물건을 실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파리에서 3개의 창고를 빌려서 물건을 보관했죠. 하지만 그녀가 많은 물건을 샀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녀가 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고급 여성 의류를 샀지만 사우디에서는 여성들이 검은 천만 입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들을 안에만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스포츠카를 타는 것을 좋아했지만 사우디 여성은 그때까진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죠. 그래서 스포츠카를 사도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긴다고 합니다. 사우디는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공주는 오후 5시가 지나야 쇼핑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샹젤리제 거리의 고급 상점들은 더 이상 정시에 문을 닫을 수 없게 되었죠. 나중에 이 공주는 한 번은 돈이 없어서 호텔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호텔비도 지불하지 않고 2,700만 달러, 약 385억 원의 쇼핑 빚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결국 상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사우디 대사관에 연락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사우디 공주는 파리에서 강도를 당했는데 도둑이 그녀의 30개나 되는 에르메스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기절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왕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왕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에는 왕자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거리에서 왕자를 만나는 것이 흔하다는 뜻이죠. 사우디에서 왕자라고 불리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이라 그 가치는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농담을 하며 마냥 높은 곳에서 돌을 던지면 왕자가 맞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왕실의 전체 구성원은 1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왕자가 있을까요? 사우디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한 남자가 동시에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더 많은 아내를 원한다면 한 명을 바꾸면 됩니다. 최대 4명의 아내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우디의 건국 황제인 이븐 사우드는 38명의 아내를 두었고 이들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또 많은 자식들을 낳으면서 사우디 왕실의 후손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의 역사는 건국 황제인 이븐 사우드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20대인 이븐은 몇십 마리의 낙타와 여러 자루의 무기,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영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의 노력 끝에 그는 현재의 사우디를 세웠고 자신의 가족 성씨를 따서 첫 번째 국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우디가 아직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족들은 독립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려면 여러 부족들과의 결혼 동맹이 필수적이었고 그렇게 이브는 38명의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이는 가문을 위해서 한 일이었기에 조금 힘들더라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브는 여러 아내 중에서 특히 수데일이라는 여인을 매우 총애했습니다. 원래 수데일이는 13살에 이분과 결혼했지만 나중에 이혼하고 이분의 형제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7년 후 이분은 다시 수데일이에게 돌아오라고 강요했죠. 그 후 수데일이는 이분에게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7형제는 수데일이의 7형제라고 불리며 후에 권력을 두고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들이 이후 권력 다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우디의 1처 다부제 덕분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이브는 성인이 된 아들만 36명이 있었습니다. 이브는 이로 인해 왕국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국가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왕위 계승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왕위는 항상 형이 사망한 후 동생이 이어받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즉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 후에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 순으로 이어지겠죠. 이 시스템은 겉보기엔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모두가 똑똑하니 당연히 누구든지 사적인 이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다들 예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우디 왕국은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와 쿠데타를 겪은 후 마침내 25번째 아들인 살만 왕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현재의 국왕 살만이며 그는 사우디의 제7대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살만은 이미 79살이었죠. 서방 언론은 이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게 아니었나요? 어떻게 아직도 일을 할 수 있죠? 라며 의아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살만 국왕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빠르게 민중의 마음을 사기 위해 대규모로 39조 원을 풀며 민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히 앉아서 보잉 747을 타고 여러 나라의 정치 고위층과의 관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힐러리와도 대화를 이어갔으며 그 사이에는 부시와 형제처럼 지내기로 하고 푸틴과는 비밀리에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점점 안정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살만은 마음속으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왕위에 오른 당시에는 전통을 중시하여 본인의 동생을 왕세자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이가 좀 있으니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생을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조카를 새 왕세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작은 살만을 부왕세자로 두었죠. 이제 모두가 그의 속셈을 알 수 있겠죠. 사실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히 아들을 왕세자로 임명하면 민중들의 불만을 샀을 것이기 때문에 조카를 희생양으로 내세워 여론의 집중을 돌린 것이죠. 결국 사우디 왕실은 크게 소란스러워졌고 몇천 명의 왕자들이 줄을 서서 왕위 계승을 기다리며 누가 먼저 줄을 서느냐를 두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조카는 왕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이 왕세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이익 앞에서는 어떠한 친족 관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사우디 왕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궁극적인 꿈이죠. 성적이 좋든 나쁘든 모두 명문대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너무 많고 명문대는 너무 적습니다. 결국 중요한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거의 천상의 자녀들만 있을 정도로 예외가 드뭅니다. 그런데 올해 8월 일본의 미래천왕 히사이토 친왕이 일본 최고의 학부인 도쿄대학교에 진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축복보다는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도쿄대학교의 신뢰성까지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9월 6일 일본에선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현대 일본 황실에서 드디어 첫 번째 남자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카시노 노미야 히사이토 친왕입니다. 히사이토가 태어나기 전까지 일본 황실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남자 후손은 그의 아버지인 후미히토 친왕이었습니다. 히사이토의 탄생은 40년 넘게 남성 후계자가 없었던 일본 황실에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황실에 끝없는 기쁨을 더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 1,500억 엔에 달하는 활력과 번영까지 불어넣어주었습니다. 이는 약 1조 4천억 원에 해당합니다. 작은 황자 히사이토는 일본 전역에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탄생 당일 히사이토의 할아버지이자 당시의 일본 천황이었던 아키히토 천황은 히사이토에게 칼을 하사하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휘장은 고야마키로 정해졌는데 이는 일본 특유의 편백나무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곱게 자라길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황실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이 이 귀한 황자를 아끼고 사랑하며 모두가 이 황자가 일본을 더 번영하는 새로운 미래로 이끌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황자 히사이토는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비상한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유치원에서 말을 제대로 못했지만 히사이토는 3살 때 일본 꽃꽂이를 스스로 배워서 익혔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땐 또래 아이들은 집에서 간식을 먹으며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히사이토는 창의적으로 신호등의 초기 구상을 내놓으며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땐 그는 더욱 놀라운 과학적 재능을 보여주며 간단한 과학장치를 독립적으로 설계했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히사이토는 학업 성적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글쓰기 수준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쓴 글은 고등학교의 글쓰기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예술과 문학을 모두 이해하고 손재주도 뛰어난 이 황자는 단순한 황희 계승자가 아니라 마치 다빈치의 환생인 듯 보였습니다. 더욱 귀중한 점은 보도에 따르면 히사이토는 천재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모범생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걱정하는 자비로운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황족 후손이지만 그는 절대로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황실에는 학습원이라는 독특한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는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황실 가족들은 이곳에서 고급화된 전문 교육을 받습니다. 현 천황 나루히토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두 학습원에서 학습을 받았습니다. 아이코 공주는 황실의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적은 항상 매우 뛰어났습니다. 만약 황실 신분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어떤 명문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과 자원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황실의 전통과 의무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학습원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와 달리 히사이토는 일반 민간인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환경에서 교육을 받기로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그는 평민학교에 입학하여 학습을 시작했으며 이로써 황실에서 전통적인 학습원 교육 체계를 따르지 않는 첫 번째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덕, 지, 채, 미, 노 모두 고르게 발전한 만능 인재인 히사이토를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시 일본 전역은 히사이토에 대한 깊은 기대와 신뢰를 보였으며 일본 언론은 그의 업적을 연이어 보도했고 심지어 그에게 일본의 무쌍한 기재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히사이토가 점점 성장해가면서 일본 국민들은 문득 이 소위 천재 신동이라는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히사이토가 성장한 후 사람들은 그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어색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심지어 이 신동이 6살이 되어서야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또한 그가 집에서 부모와 대화할 땐 일본어가 아닌 지적 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인 마카톤 언어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문은 소문일 뿐 이러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아무리 널리 퍼져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몇 가지 사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황실의 공식 행사에서 8살이 된 히사이토는 자신의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루히토 천황과 후미히토 친왕은 친형제이며 외모도 꽤 닮아 있었지만 문제는 히사이토가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나루히토 천황의 사진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아빠라고 불렀고 옆에 있던 관계자들은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주변에서 몇 번이나 정정해 주었지만 히사이토는 끝내 말을 고치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루히토 천황의 사진을 보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제가 태어난 아기조차 부모를 구분할 줄 아는데 8살 신동이 큰아버지를 가리키며 아빠라고 외친다면 이것이야말로 웃음거리가 아닐까요? 그러나 흥미로운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사이토의 신동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일본 황실은 한때 그를 위한 수학 경시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히사이토의 뛰어난 두뇌를 부각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그는 가장 기본적인 한자리수 계산조차 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현저히 뒤처졌으며 결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히사이토의 신동이라는 타이틀이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히사이토가 카메라 앞에서 지나치게 긴장하고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걸음걸이가 둔하고 어색했으며 인터뷰에 초대되었을 때도 정해진 틀 안에서만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즉흥적인 반응이나 깊이 있는 사고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답은 하나같이 준비된 원고를 외운 듯한 느낌이 강했고 때때로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기자들이 새로운 질문을 던질 때면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인사조차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며 분위기가 미묘하게 불편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단순히 저녁 식사는 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뿐인데 히사이토는 엉뚱하게도 날씨가 많이 덥네요 라고 대답해 주변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성적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히사이토가 다니는 츠쿠바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평균 성적이나 순위를 공개하지 않으며
성적을 아는 학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전설적인 히사이토 친왕의 성적표가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충격적인 성적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1000점 만점에 총 점수는 20점, 한 과목도 10점을 넘은 과목이 없었고 수학과 영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 정치학, 일본 역사 과목의 점수는 영어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일본어 실력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순수한 일본인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성적이라면 도쿄대학교는 고사하고 정상적으로 졸업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손이라는 신분을 가졌고 도쿄대학교에서 졸업한 첫 번째 천황이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이 있는 어머니가 있기에 도쿄대학교 입학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입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저 억지로라도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립대학은 추천 입학 제도를 운영하며 이는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 성적, 개인 특기, 수상 경력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최고의 공립대학교인 도쿄대학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구사항이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격해도 일본 황실에 면박을 줄 수는 없겠죠. 히사이토의 어머니인 키코비는 이미 완벽한 준비를 마쳤고 반드시 히사이토를 도쿄대학교에 입학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년 전 도쿄대학교 농학부의 추천 입학 서류에는 국제학술회의 참가가 최초로 포함되었는데 히사이토처럼 수많은 지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동이었으며 어린 나이에도 다양한 기술을 익히며 천재성을 발휘한 인물이었습니다. 히사이토가 어릴 때부터 그의 가족은 이미 농학 천재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벼 재배 연구를 좋아한다고 알려졌으며 심지어 일본의 권위 있는 벼 전문가들도 그를 극찬하며 이 어린 왕자는 보기 드문 벼 연구의 인재라고 칭송했습니다. 농학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뿐만 아니라 히사이토는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의 키요시 타쿠야, 국내청의 이이지마 켄과 공동으로 잠자리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잠자리 논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연구한 잠자리가 전부 한국 내부에서 채집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히사이토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논문을 바탕으로 그는 8월에 부모와 함께 제27회 국제곤충학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황실 측은 히사이토가 이 자리에서 전면 영어 발표를 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막상 행사 당일 그는 개막식에서 단 한 번 얼굴을 비춘 후 안내원의 인사에 짧게 영어로 답한 뒤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학회에 참석한 수많은 전문가들과는 어떠한 학문적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농업 실습 경험과 국제학술회의 참석이라는 도쿄대학교 농학부 추천 입학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농학 천재소년이라면 아무리 많은 봉사활동과 농업 관련 경험을 쌓는다 해도 국제학술회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참가할 기회가 있다고 해도 제27회 국제곤충학 학회와 같은 권위 있는 행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점에서 당시 여론은 히사이토 왕자의 도쿄대학교 합격은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키코비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사람들의 반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 누구도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는 동안 연줄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는 않겠죠. 일본의 유명 잡지 주간 분슌 역시 이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며 이른바 분슌포를 터뜨렸습니다. 일부 언론이 황실 가족을 미화하려 하자 주간 분슌은 정반대로 히사이토가 츠쿠바 대학 부속 고등학교에서 기록한 처참한 성적을 집중 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기사나 논평보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급진적인 반대자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50대 남성 한 명이 수도배관 수리공으로 위장하여 히사이토가 재학 중인 학교에 몰래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학교 내부로 스며들어 히사이토를 협박하고 위협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사전에 적발되어 체포되었지만 그의 발언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체포된 후 숨김없이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히사이토 같은 바보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자기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멍청이가 천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정의의 사도가 꿈꿨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도 추천 입학으로 도쿄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그는 영어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도 메달을 받았다. 이에 비해 히사이토의 잠자리 연구는 너무 미흡해 보인다. 도쿄대에는 추천 입학 제도가 있지만 추천 입학을 통과하는 학생들은 일반 입시를 봐도 쉽게 합격할 만한 실력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수학 올림피아드 수상자처럼 말이다. 또한 도쿄대에 입학한 후에도 일정 성적을 유지해야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히사이토도 일반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일반 입시를 기준으로 진학을 고민하는 것이 맞다. 입시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도 불공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라 해도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불공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특혜도 용납할 순 없다. 이처럼 외부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2024년 12월 11일 일본 국내청은 히사이토가 스쿠바 대학교 생명환경과부 생물학과에 합격했으며 2025년 봄 학기부터 입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측근의 말에 따르면 히사이토와 아키시노 노미야 신왕 부부 모두 안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